그해 무더운 여름, 서울 마포구의 한 작은 골목에 사는 주민들은 낡은 건물 주변에서 은근히 풍겨나오는 이상한 냄새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오래 비워둔 방에서 나는 곰팡내쯤으로 여겼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 냄새는 더 짙고 매캐해져 틈새마다 스며들었고 사람들은 그 근처에 서는 것조차 꺼리게 되었다. 건물주는 결국 철거와 보수를 위해 공사 인부들을 불렀다. 그날 오랫동안 굳게 잠겨있던 방의 문이 열리자마자 썩은 듯한 악취가 한꺼번에 밀려나와 모두가 코를 틀어막고 어떤 이는 그 자리에서 구토까지 했다. 벽을 부수던 중 인부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방 안쪽의 한 벽은 다른 구조보다 훨씬 두꺼웠고 표면의 시멘트는 울퉁불퉁하고 얼룩져 있었으며 급하게 덧칠한 듯한 흔적이 역력했다. 한 인부가 망치를 몇 번 내리치자 시멘트 조각이 떨어져 나갔고 곧이어 악취는 더욱 극심해졌다. 벽이 크게 무너지자 그 속에서 드러난 것은 모두를 얼어붙게 했다. 부서진 콘크리트 틈 사이로 드러난 인간의 뼈 조각, 그리고 바스러진 천 조각들. 그 순간 고요하던 방은 순식간에 끔찍한 범죄 현장으로 변했고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던 과거가 차갑게 드러났다. 시멘트 벽 속의 시신. 소식은 곧장 골목을 넘어 도시 전체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충격 속에 수군거렸다. 도대체 누가 그 안에 갇혀 있던 것일까? 어떻게 한 생명을 잔인하게 벽 속에 파묻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왜 15년 동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까? 그 방의 비밀은 마치 오랫동안 잊혀졌던 블랙박스가 돌연 열리는 순간과 같았다. 그 안에는 한때 흔적도 없이 사라진 여인의 사연, 그리고 범인이 끝내 시멘트 속에 묻어두려 했던 어두운 진실이 숨어 있었다. 유골의 신원이 확인되자 잊힌 줄 알았던 과거가 다시 떠올랐다. 그것은 2008년 시멘트 벽이 부서지기 15년 전이었다. 당시 서울은 한류 열풍으로 들썩였고 홍대 같은 젊은 거리들은 화려한 넌사인 속에서 학생들, 거리 예술가들, 밤새 불을 밝히는 카페들로 활기가 넘쳤다. 그 활기찬 풍경 한가운데 평범하지만 꿈 많은 여인이 있었다. 김혜진 27살. 그녀는 대학가 근처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았다. 친구들은 혜진을 언제나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하던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으로 기억했다. 매일 아침 낡은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그녀의 손에는 짧은 시와 몽상적인 일기를 빼곡히 적어둔 작은 노트가 들려 있었다. 가족의 기억 속 혜진은 막내딸이자 다정하고 온순한 아이였다. 고향에 내려갈 때마다 엄마에게 선물을 사갖고 갔고 형에게는 꼭 전화해 밥을 챙겨 먹으라며 잔소리를 하곤 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그녀는 늘 자립심 강하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언젠가 자신의 카페를 열겠다는 꿈을 위해 조금씩 저축했다. 하지만 겉보기엔 평온해 보이던 삶에도 눈에 잘 띄지 않는 균열이 있었다. 혜진은 갈등이 많은 연애를 하고 있었고 가까운 친구들에 따르면 여러 차례 눈가가 붉어진 채 찾아와 힘겨운 속내를 털어놓곤 했다. 어떤 날은 집에 돌아가기 싫은 듯 카페에서 늦게까지 남아있기도 했다. 그녀가 함께 살던 남자친구가 있는 원룸으로 돌아가는 것을 망설이는 듯 보였다. 사라지기 전 며칠 동안 혜진의 태도에는 변화가 있었다. 한 친구에게 좀 더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다며 새로운 하숙방을 찾고 싶다는 문자를 보냈고 카페 사장에게도 며칠은 쉬고 싶다며 근무 교대를 부탁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밤이 찾아왔다. 그날 밤 건물 안에서 거센 말다툼 소리가 들렸다는 증언이 남아있다. 이튿날 혜진은 출근하지 않았다. 카페 주인이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가다가 곧 꺼졌다. 친구들이 원룸에 찾아가 보니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고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며칠쯤 여행을 간 줄 알았던 주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시간이 일주일 넘게 지나자 지방에 있던 가족들이 서울로 올라왔다. 부모는 서울 곳곳을 헤매며 경찰서를 찾고 지하철역과 시장, 대학교까지 실종 전단지를 붙였다.
미소가 선한 혜진의 얼굴은 낡은 병마다 걸렸지만 돌아오는 소식은 없었다. 하숙집 이웃들은 그날 밤 소란 이후로 혜진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녀의 남자친구도 감쪽같이 자취를 감췄고 방 안에는 서둘러 떠난 듯한 흔적만 남아 있었다. 가족에게는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끝없는 시간이 이어졌다. 지하철역에서 혜진을 닮은 여자를 봤다는 제보가 들리면 부모는 불이 나게 달려갔지만 돌아오는 건 허탈한 발걸음뿐이었다. 그렇게 그녀의 실종은 점차 사람들의 입에서 사라졌고 가족의 마음에는 지워지지 않는 빈자리를 남겼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다. 15년 동안 딸은 결코 서울을 떠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혜진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어둡고 좁은 원룸만 차가운 시멘트 벽 뒤에 갇힌 채로. 김혜진의 실종은 곧장 홍대 인근 작은 공동체, 전체를 뒤흔든 커다란 물음표가 되었다. 매일같이 시간을 지켜 출근하던 그녀가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가족은 가장 단순한 방법부터 수색을 시작했다. 아버지는 수백 장의 전단지를 인쇄했다. 그 위에는 반짝이는 눈망울과 온화한 미소를 지닌 딸의 사진이 담겨 있었다. 지하철역 벽마다, 행인들의 손마다, 신촌거리와 광장시장의 기둥마다 누렇게 빛바랜 전단지가 붙었다. 이 사진 속 여자와 닮은 사람을 봤다는 전화 한 통만 오면 가족은 곧장 달려갔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매번 다른 얼굴, 그리고 무너지는 희망뿐이었다. 경찰은 당시 원룸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다. 공중 화장실을 확인하고 버려진 건물을 탐문하고 근처 버스 정류장의 CCTV도 조사했다. 그러나 2008년의 서울은 지금처럼 방범 카메라가 촘촘히 깔려 있지 않았고 기록 또한 오래 보관되지 않았다. 결국 그날 밤 혜진의 모습은 어떤 영상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조사 과정에서 몇몇 목격자는 그녀의 방에서 격한 언성이 들렸다고 증언했다. 옆방에 살던 한 여성은 이렇게 회상했다. 그날 밤 탁자가 부딪히는 소리와 누군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곧 조용해졌죠. 이 증언은 불안감을 한층 키웠다. 남겨진 단서들은 적었지만 여러 가설이 세워졌다. 가설 1. 자발적 가출 일부는 그녀가 갈등 많은 연애에서 벗어나고자 했다고 믿었다. 근무교대를 요청한 일, 새로운 하숙방을 찾으려 했던 말들. 이는 어쩌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신호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왜 가족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을까? 가설 T. 납치 그 시기 서울에는 사기나 납치 사건이 적잖이 보고되었다. 하지만 몸값 요구나 협박 전화 같은 전형적인 납치 의지의 흔적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가설 3. 자살 몇몇 동료는 혜진이 삶에 지쳐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자살을 준비한 정황을 전혀 찾지 못했다. 유서도 없었고 약이나 흉기를 산 흔적도 없었으며 위험 지역을 방문한 기록도 없었다. 가설 4. 연애 관계 속의 살해 가장 두려운 가설이었다. 혜진이 사라진 직후 남자친구 최민석 또한 자취를 감춘 것이다. 이 우연은 모든 의심을 그에게 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시신이 없으니 증거도 없었다. 결국 경찰은 그를 기소할 수는 없었다. 수사는 곧 교착 상태에 빠졌다. 하루하루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진전은 없었다. 거리마다 붙었던 전단지는 비바람에 빛이 바래고 새로운 광고지에 덮였다. 혜진의 가족은 포기하지 않았다. 명절이면 어머니는 식탁에 빈 의자를 하나 더 놓았다.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딸을 위한 자리였다. 하지만 해가 바뀔수록 그 자리는 차가운 공허만을 품었다. 경찰에게 시신 없는 사건은 곧 범죄 없는 사건이었다. 결국 사건 기록은 창고로 들어갔고 그녀의 이름은 끝내 풀리지 않은 실종자 목록에만 남았다. 세월이 흐른 뒤 누군가 김혜진의 이름을 꺼내면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마 어디론가 떠난 걸 거야.
영영.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바로 그 원룸 안 2층 벽 뒤에 끔찍한 비밀이 숨어 있었음을. 언젠가 드러날 날을 기다리며 실종의 밤으로부터 15년이 흘렀다. 김혜진의 원룸은 거의 2층 공간이 되었다. 집주인은 더 이상 세입자를 받지 않았다. 그 방에 대해 늘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따라다녔기 때문이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먼지가 겹겹이 쌓여 거미줄이 뒤덮고 있었다. 가끔 지나가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쾌쾌한 냄새를 맡았지만 오래된 건물 특유의 곰팡내쯤으로 치부하고 지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건물이 매각되었다. 새 주인은 전면 리모델링을 결심하고 공사 인부들을 불러 철거 작업을 시작했다. 아무도 몰랐다. 복도 끝 작은 원룸에 끔찍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을 열자마자 낯선 악취가 밀려왔다. 인부들은 쥐사체라도 썩은 게 아닐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갈수록 냄새는 점점 강해져 모두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벽을 두드리던 중 한 인부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방 안쪽 벽 한쪽이 다른 곳보다 비정상적으로 두꺼웠고 시멘트는 얼룩지고 울퉁불퉁해 급하게 덧칠한 흔적이 역력했다.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마치 누가 일부러 발라놓은 것 같은데. 망치가 몇 차례 내리쳐지자 시멘트 조각이 떨어져 나갔고 곧이어 악취는 폭발하듯 퍼져나왔다. 숨을 막히게 하는 냄새의 인부 중 한 명은 현장에서 바로 구토를 했다. 계속해서 벽을 허무는 순간 썩어 찢어진 천조각과 함께 갈색빛이 도는 작은 뼈 조각이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 방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한 인부가 사색이 된 얼굴로 뒷걸음질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사람 뼈야. 공사는 즉시 중단되었다. 집주인은 황급히 경찰에 신고했다. 곧 노란 폴리스 라인이 복도를 가로막고 감식 차량이 건물 앞에 줄지어 섰다. 호기심 가득한 주민들이 몰려들었다. 경찰과 법의학팀이 벽을 완전히 뜯어내자 진상이 드러났다. 시멘트 속에 파묻힌 공간 안에는 한 사람의 온전한 유골이 웅크린 채 갇혀 있었다. 곁에는 바래고 찢어진 옷감 조각, 바싹 말라버린 검은 머리카락 뭉치가 남아 있었다. 그 광경은 현장에 있던 모든 이를 공포에 몰아넣었다. 한 목격자는 이렇게 말했다. 도저히 믿을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잔인하게 한 인간을 시멘트 안에 가둬버릴 수 있나요? 존재 자체를 세상에서 지우려는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침묵했던 방은 순식간에 공포의 중심지가 되었다. 사람들은 충격과 두려움 속에 수군거렸고 옛날 그녀를 알던 이들은 눈물을 터뜨렸다. 어떤 이는 15년 내내 떠돌던 냄새가 바로 원혼의 신호였던 것 같다. 고까지 말했다. 경찰에게 이곳은 단순한 변사 현장이 아니었다. 수십 년 사이 가장 끔찍한 사건 현장이었다. 치밀하게 덧바른 시멘트, 냉정한 은폐 방식은 범인의 뚜렷한 의도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것은 진실을 영원히 벽 속에 묻으려는 계획이었다. 그날 밤 원룸의 모습은 그대로 뉴스 화면에 등장했다. 언론은 이 사건을 15년간 침묵한 시멘트 벽이라 불렀다. 동시에 오래전 창고에 묻혀있던 김혜진 실종 사건 기록이 다시 꺼내졌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졌다. 드디어 김혜진을 찾은 걸까? 콘크리트 벽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웅크린 채 뒤틀린 유골이 있었다. 뼈는 이미 변색되어 있었고 벽의 압력으로 인해 여러 부분이 부러져 있었다. 법의학 전문가들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먼저 뼈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두개골에 심각한 외상이 남아 있었다. 단단한 물체로 가해진 강한 충격, 즉 즉사에 이를 수 있는 치명상이었다. 이는 자연사가 아닌 고의적인 살인임을 확증했다.
이어 남아있는 조직 일부가 채취되었고 DNA 분석을 위해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가 진행됐다. 불과 며칠 뒤 결과는 명확했다. 2008년 실종된 김혜진과 완벽히 일치했다. 그 소식은 혜진 가족에게 양날의 검과 같았다. 15년간 애타게 기다리던 답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두려운 진실이기도 했다. 그래도 이제는 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게 된 것이다. 그러나 남은 질문은 단 하나. 누가 그녀를 죽였는가? 법의학자들은 벽 속에 시신을 가둔 방식에 주목했다. 두께 4cm에 달하는 시멘트는 우연이 아니라 정성껏 혼합하고 부은 흔적이 뚜렷했다. 장기간 은폐를 목적으로 한 철저히 계획된 작업이었다. 경찰은 오래된 기록을 다시 살폈다. 2008년 당시 건물의 임대 장부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와 함께 살던 남자친구 최민석의 이름이 분명히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사라진 직후 그는 건물을 떠났고 이후 행방은 묘연했다. 오래된 증언들도 다시 소환되었다. 맞은편 이웃은 이렇게 말했다. 그날 밤 큰 다툼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였죠. 곧바로 조용해졌고 그 뒤로는 여자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그 남자도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단서는 인근 건재상에서 나왔다. 주인은 그 무렵 한 남자가 시멘트와 공구를 비정상적으로 많이 사갔다고 기억했다. 확실히 최민석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시기와 정황은 일치했다. 조사를 이어가자 최민석이 과거 건설 현장에서 마기를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콘크리트와 보수 작업에 능숙했으며 이는 두껍고 단단한 벽을 만든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졌다. 치열한 다툼 끝에 혜진이 사망. 충격에 의한 우발적 범행이었을지 아니면 냉혹한 계산이었을지 알 수 없지만 그는 곧바로 시신을 벽 속에 가두고 흔적을 지운 채 서울에서 사라졌다. 법의학은 단순히 신원을 확인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사망 시점을 추정한 결과 2008년 6월 중순 그녀가 직장에서 사라진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범행 직후 곧바로 벽이 덧칠된 것이다. 경찰은 결론 내렸다. 이것은 우발적 은폐가 아닌 계획적 범죄 은폐다. 이제 DNA 감정, 이웃의 증언, 건재상의 기억까지 모든 단서를 손에 넣은 경찰은 다음 단계로 향했다. 최민석의 초상을 그려내고 그가 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는지 동기를 파헤칠 차례였다. 사건 기록이 다시 열리자 최민석이라는 이름이 어두운 그림자처럼 떠올랐다. 혜진의 친구들과 지인들의 기억 속에서 그는 결코 다정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보다 5살 연상이었던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지만 수입은 불안정했고 성격은 늘 급하고 거칠었다. 처음 교제할 때만 해도 관계는 평온해 보였다. 그는 다정한 척하며 출퇴근을 데려다 주기도 했다. 그러나 곧 친구들은 그의 섬뜩한 집착을 알아차렸다. 사소한 대화에도 질투하며 남자 동료와 말이라도 섞으면 분노를 폭발시켰다. 어느 날은 친구들과 모임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고함을 치며 혜진을 강제로 데리고 나간 일도 있었다. 가까운 지인들은 혜진의 팔에 남은 멍 자국을 본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그녀는 늘 억지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 그냥 넘어져서 그래 라며 대답했다. 사실 그녀는 폭력과 통제에 시달리며 이를 감추려 했던 것이다. 사라지기 전 혜진은 여러 차례 이별 의사를 내비쳤다. 더는 못 버티겠어. 방을 옮겨야 할 것 같아. 친구에게 했던 그 말은 지금 돌이켜보면 다가올 비극의 전조였다. 이웃들의 증언은 이를 뒷받침한다. 두 사람의 다툼은 잦았고 마지막 밤에는 고함과 가구가 부딪히는 소리가 복도를 메웠다. 그리고 곧 모든 소리가 끊겼다. 그날이 바로 김혜진을 본 마지막 순간이었다. 이 단서들을 통해 재구성된 용의자의 초상은 선명하다. 불안정한 생활, 변덕스러운 성격의 남자,
소유욕에 사로잡혀 연인의 이탈을 절대 받아들이지 못한 남자. 건설 경험을 가진 방을 시멘트 무덤으로 바꿀 수 있었던 남자. 범행 동기도 드러났다. 그것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다. 병적 집착과 버려질 것에 대한 극단적 공포였다. 그는 분노 속에서 혜진을 살해했고 동시에 그녀를 시멘트 벽 안에 가둠으로써 영원히 자기 것으로 만들려 했다. 범죄심리 전문가들은 이렇게 해석했다. 시신을 콘크리트로 봉인하는 것은 단순한 은폐가 아니다. 냄새를 차단하고 발견을 어렵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 아니라 피해자를 영구히 붙잡아 두려는 왜곡된 소유 심리를 반영한다. 최민석에게 혜진은 연인이 아닌 소유물이었다. 그녀가 떠나려 하자 그는 파괴와 동시에 보존을 택했다. 차갑고 단단한 시멘트 벽은 그의 왜곡된 집착을 증명하는 기괴한 기념비였다. 경찰은 결론 내렸다. 이 사건의 범인은 단순히 폭력적일 뿐 아니라 치밀하고 냉혹한 계획형 범죄자였다. 두터운 시멘트 벽은 그가 얼마나 치밀하게 은폐를 준비했는지를 보여준다. 오랫동안 그는 성공한 듯 보였지만 결국 새어나온 악취와 방치된 방의 이상함이 그를 배신했다. 이제 최민석은 더 이상 기록 속의 이름이 아니다. 그는 사건의 핵심 용의자로 언젠가 반드시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인물로 다시 세상의 빛 앞에 서게 되었다. 사건 기록이 다시 열리자 경찰은 최민석의 흔적을 집요하게 추적했다. 수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그는 부산에서 가짜 신분으로 숨어 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항만에서 막노동을 하며 은둔하듯 살던 그는 과거를 지울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것은 착각에 불과했다. 체포 당일 그는 완전히 허를 찔렸다. 언론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초반에 그는 혜진의 죽음과는 무관하다. 이미 오래전에 헤어졌다라며 부인했다. 그러나 과학적 증거 앞에서 그런 말은 무의미했다. DNA 감정 결과, 이웃의 증언, 건자재 구매 기록, 모든 것이 그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왜 혜진이 사라진 직후 방을 떠났는지, 왜 유일하게 세입자 명부에 이름을 남겼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또한 건설 경험을 가진 그가 시멘트 은폐 작업에 무관하다고 주장하기엔 너무 많은 정황이 맞아떨어졌다. 재판이 시작되자 한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방청석은 가득 찼고 당시 건물에 살던 주민들까지 몰려와 그 얼굴을 직접 확인하려 했다. 맨 앞줄에는 혜진의 가족이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딸의 영정을 품에 안았고 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손을 움켜쥐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십 년간 가장 충격적인 범죄 중 하나라 규정했다. 병적 질투 끝에 연인을 살해한 남자. 시신을 시멘트 속에 봉인해 15년간 가족을 절망 속에 몰아넣은 남자. 생명을 집착의 소유물로 전락시킨 냉혹하고 계산적인 범인. 재판 내내 최민석은 침묵을 고수하려 했으나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점점 흔들렸다. 때로는 다툼 중 실수였다고 말하다가 또 다른 순간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둘러댔다. 그의 태도는 진정한 반성이 아님을 분명히 드러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살인 및 사체은닉죄를 인정했다. 범행의 잔혹성과 은폐 방식의 치밀함을 고려해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낭독되던 순간 혜진의 어머니는 통곡했고 아버지는 눈가가 붉어진 채 이를 악물고 버텼다. 15년을 기다린 정의가 마침내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물론 이 판결이 혜진을 되돌려줄 수는 없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어떤 범죄도 영원히 숨길 수 없다. 시간이 아무리 흐르더라도 진실은 결국 차가운 시멘트 틈새를 뚫고 드러나며 범인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최민석에게 내려진 판결은 한 시대의 어두운 장을 닫았지만 사건의 여운은 길게 남았다. 재판 직후 한국 언론은 일제히 보도하며 이 사건을 시멘트에 묻힌 범죄라 불렀다. 낡은 방과 얼룩진 벽, 그리고 김혜진 가족의 절망,
어린 눈빛은 모든 신문과 방송을 가득 채웠다. 대중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질문이 메아리쳤다. 범죄는 얼마나 오래 묻힐 수 있는가? 시신이 발견된 건물의 주민들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누군가는 15년 동안 그 복도를 지날 때마다 섬뜩한 기운을 느꼈다고 털어놓았다.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그 불안은 바로 벽 너머에 숨겨진 참혹한 진실 때문이었다. 어떤 이는 그 건물을 다시 찾는 것을 두려워했고 또 어떤 이는 방 앞에 꽃과 초를 두며 너무 늦은 이별 인사를 전했다. 가족에게는 치유할 수 없는 상처만이 남았다. 15년 동안 돌아올 딸을 기다렸지만 진실은 그녀가 이미 첫날부터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다. 그 기다림은 끝내 채워지지 않을 공허로 남았다. 그러나 이제라도 장례를 치르고 김혜진을 한 영혼으로서 온전히 보내줄 수 있게 되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 전체에도 울림을 남겼다. 전문가들은 당시 수사가 더 치밀했다면 혹은 그날 밤 들렸던 다툼 소리가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졌다면 진실이 훨씬 일찍 드러났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교훈은 분명했다. 사소해 보이는 단서 하나가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은 연인 관계 속 폭력 문제를 다시금 조명하게 했다. 혜진은 유일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수많은 이들이 여전히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통제와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사회단체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침묵은 결국 파국으로 이어진다.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이 필요하다. SNS에는 혜진을 기리는 글들이 잇따랐다. 부디 편히 쉬기를. 이제 진실이 당신을 대신해 말했다. 우리는 서로를 지켜야 한다.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 메시지들은 단순한 애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도 위험한 관계에 갇혀 있다는 경고였다. 한 기자는 기사 말미에 이렇게 썼다. 시멘트는 15년간 진실을 가두었지만 영원히 묻을 수는 없었다. 정의는 늦게 올 수는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시신이 발견된 방은 결국 철거되어 새벽으로 교체되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아는 이들에게 그곳은 단순한 방이 아니었다. 그것은 숨겨진 범죄의 상징, 조용한 고통의 흔적, 그리고 끝내 드러나는 진실의 힘을 보여주는 기념비였다. 판결이 끝난 밤 김혜진의 어머니는 눈물 속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 딸은 15년 동안이나 기다려야 했어요. 오늘에서야 세상이 말해줬습니다. 너는 잘못이 없었다고. 이제야 아이가 명예를 되찾았어요. 그것이 이 사건이 남긴 마지막 메아리였다. 정의는 더딜 수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시멘트 벽 속의 시신 사건은 한때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다. 한 생명이 15년 동안 차가운 벽 안에 갇혀 있다가 콘크리트가 갈라진 순간에서야 세상에 드러난 비극. 사람들은 공포와 분노 속에 그 사건을 기억했고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잊혀지는 듯했다. 그러나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 그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해 한국 사회를 다시 뒤흔들었다. 2025년 초 차가운 기운이 여전히 맴도는 어느 날 서울 외곽 양평 인근의 숲에서 젊은 여행객 몇 명이 등산을 즐기고 있었다. 습기 어린 오솔길, 무성한 나무들 사이를 지나던 그들은 웃고 떠들며 걸어갔다. 그러다 나무 뿌리 옆에 놓인 낯선 물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검은색 여행용 가방. 낡고 해진 데다 지늘기 덕지덕지 묻어있어 오래 방치된 듯 보였다. 처음엔 그저 버려진 쓰레기라고 여겼다. 하지만 누군가 호기심에 지퍼를 잡아당기자 순식간에 숨막히는 악취가 터져 나왔다. 모두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나 입과 코를 틀어막았다. 가장 용기를 낸 한 명이 조심스레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공포는 현실이 되었다. 안에는 옷가지도 여행짐도 아닌 검은 비닐에 대충 쌓인 사람의 시신 조각이 들어있었다. 한쪽 팔이 축 늘어져 있었고
엉켜붙은 긴 머리카락이 말라붙은 핏자국 속에 뒤엉켜 있었다. 귀를 찢는 듯한 비명이 숲속을 울렸다. 청년들은 공포에 질려 경찰에 전화를 걸었지만 손이 떨려 휴대폰마저 떨어뜨렸다. 몇 시간 후 고요했던 숲은 범죄 현장으로 바뀌었다. 수사관들의 손전등 불빛이 어둠 속을 가르고 노란 폴리스 라인이 주변을 봉쇄했다. 부검팀과 형사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가방 속 시신이라는 소식은 삽시간에 언론을 뒤덮으며 불과 얼마 전에 시멘트 벽 사건을 다시 떠올리겠다. 그리고 또다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같은 질문이 메아리쳤다. 피해자는 누구인가? 어떻게 한 여행 가방이 관이 되었는가? 그리고 왜 이토록 끔찍한 범죄들이 연달아 터져 나오고 있는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번 비극은 사람들이 상상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깊은 악몽이 될 것이었다. 검은 여행 가방 속 시신은 곧 신원이 확인되었다. 박지은 32세, 서울의 한 무역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무직 직원이었다. 대전의 보통 가정에서 태어나 대학을 졸업한 뒤 지은은 홀로 상경해 삶의 터전을 꾸렸다. 눈에 띄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동료들은 그녀를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 회상했다. 늘 업무를 제때 끝내고 혹시나 실수가 없을까 밤늦게까지 남아 서류를 점검하는 꼼꼼함 때문에 다소 내성적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사적인 삶은 단출했다. 강동구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며 파티나 술자리에 잘 나가지 않았다. 그녀의 기쁨은 흰 고양이 한 마리를 돌보는 것, 그리고 주말이면 책을 읽거나 집 근처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정도였다. 이웃들 눈에 비친 지은은 얌전하고 예의 바른 여성이었지만 쉽게 말을 섞지 않는 조용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극소수에 가까운 친구들은 그녀가 순탄치 않은 연애 경험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낯선 번호로 집요하게 걸려오는 문자 메시지 때문에 지은이 불안해하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녀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곤 했다. 누가 자꾸 따라붙는 것 같아. 난 그저 평온하게 살고 싶을 뿐이야. 사라지기 직전 불안은 더 눈에 띄게 드러났다. 한 동료는 그녀가 자꾸 창밖을 내다보며 누군가를 살피는 것 같았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동료는 갑자기 하루 휴가를 냈는데 그런 일은 거의 없었다고 기억했다. 2025년 1월 7일. 그날 지은은 퇴근 후 서둘러 사무실을 나섰다. 마지막으로 남은 영상은 집 근처 지하철역 CCTV에 찍힌 모습이었다. 그녀는 가방을 꼭 끌어안은 채 몇 걸음마다 뒤를 돌아보며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순간 이후 지은은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대전에 있던 가족은 연락이 닿지 않자 불안에 휩싸였다. 사흘 뒤 직접 서울에 올라와 실종 신고를 했다. 그녀의 집안은 여느 때처럼 정돈되어 있었다. 그러나 구석에는 굶주린 고양이가 웅크려 있었고 그 사실은 지은이 갑작스레 그리고 영영 돌아올 수 없게 떠났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가족에게 지은은 단순한 직장인이 아니었다. 외동딸 부모의 자랑이자 희망이었다. 그들은 그녀가 조만간 안정된 삶을 꾸리고 가정을 이루리라 믿었다. 하지만 그 바람은 가혹하게 끊겼다. 차가운 숲속 낡은 여행 가방 안에서 딸의 시신이 발견된 순간 모든 것이 산산이 무너졌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졌다. 온순하고 조용하며 갈등조차 없던 이 여성이 왜 이렇게 끔찍한 최후를 맞이해야 했는가? 누가 그녀의 평범한 삶을 끔찍한 비극으로 바꿔놓았는가? 지은이 사라진 날 겉으로 보기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아침에 늘 그렇듯 회사에 출근해 묵묵히 업무를 처리했다. 다만 동료들은 그녀가 유난히 피곤해 보였고 자주 시계를 보며 웃음기 없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기억했다.
저녁 7시 퇴근한 그녀는 건물 출입구 CCTV에 포착됐다. 검은 가방을 꼭 끌어안은 채 빠른 걸음으로 나서는 모습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편의점에 들러 간단한 물건을 샀다. 계산을 마치며 직원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남아 있었다. 전혀 이상한 낌새는 없었다. 그러나 강동구 집 근처 지하철역을 빠져나오는 장면이 그녀의 마지막 생존 영상이 되었다. 그 후 3일 동안 지은의 휴대전화는 꺼진 채였다. 회사 동료들은 감기라도 걸린 줄 알았다. 하지만 4일째가 되자 대전에서 부모가 서울로 올라왔다. 예비 열쇠로 집 문을 열었을 때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었다. 깔끔한 방, 빨래가 널린 채 마르지 않은 옷, 냉장고에 그대로 남아있는 음식. 그러나 구석에는 굶주린 고양이가 쉰 목소리로 울고 있었다. 그 사실은 지은이 전혀 장기 외출을 준비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가족은 즉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휴대전화 추적도 CCTV 분석도 주변 탐문도 진전은 없었다. 한 이웃은 그날 밤 누군가 급히 복도를 달리는 발자국과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문을 열어 확인했을 땐 아무도 없었다. 또 다른 주민은 며칠 전부터 모르는 남자가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지은이 사는 층을 올려다보고 있었다고 기억했다. 이 단편적인 단서들로 경찰은 몇 가지 가설을 세웠다. 가설 1. 자발적 가출. 혹시 지은이 연애 문제 등으로 떠났을 수 있다는 추측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짐은커녕 가장 아끼던 고양이조차 두고 갔다. 설득력이 떨어졌다. 가설 2. 납치 지하철역 이후의 공백은 누군가의 개입을 의심케 했다. 그러나 가족에게 어떤 협박 전화나 몸값 요구도 오지 않았다. 일반적인 납치 사건의 패턴과는 달랐다. 가설 3. 빚이나 범죄 연루 재정 상태와 신용 기록이 조사되었으나 계좌는 멀쩡했고 의심스러운 거래도 없었다. 범죄 조직과의 영해 가능성도 전혀 나오지 않았다. 가설 4. 아는 사람에 의한 범행 괴상한 문자, 낯선 남자의 출몰. 이 모든 정황은 그녀가 누군가에게 집착적으로 쫓기고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했다. 하지만 시신도 직접 증거도 없었다. 모든 것은 추측일 뿐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수사는 점차 미궁에 빠졌다. 실종 전단지에 담긴 온화한 미소는 지하철역과 버스터미널 곳곳에 붙었지만 곧 광고 전단에 덮여 사라졌다. 가족은 포기하지 않았다. 방송국을 찾아다니며 제보를 호소했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계절이 바뀌어도 소식은 없었다. 그리고 2025년 초 숲속에서 발견된 검은 여행 가방은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그것은 잔혹한 진실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마침내 진짜 범인을 찾아가는 새로운 수사의 불씨가 되었다. 2025년 1월 12일 4명의 젊은 등산객이 서울에서 차로 1시간가량 떨어진 양평숲으로 소풍 겸 산행에 나섰다. 겨울 끝자락의 차가운 공기와 자욱한 안개, 미끄러운 오솔길이 그들을 맞이했다. 사람 발길이 드문 길을 따라가며 색다른 풍경을 사진으로 남기려던 그 순간 한 여성이 검은 물체 하나를 발견했다. 나무 밑동에 놓인 낡은 검은색 여행 가방. 해지고 찢어진 겉면엔 진흙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처음엔 버려진 쓰레기쯤으로 여겼지만 호기심이 이긴 일행 중 한 명이 다가가 지퍼를 잡아당겼다. 순간 상상조차 못한 악취가 폭발하듯 터져 나왔다. 숨을 막히게 하는 농후한 냄새에 모두가 뒷걸음질치며 입을 막고 구토를 참았다. 한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건 보통 냄새가 아니야. 시체 냄새 같아. 긴장감이야 감도는 가운데 가장 용기를 낸 이가 결국 가방 뚜껑을 완전히 열었다. 그리고 모두가 얼어붙었다. 안에는 옷가지가 아닌
토막난 사람의 시신이 비닐에 대충 쌓여 있었다. 검붉게 굳은 핏자국, 축 늘어진 한쪽 손, 그리고 뒤엉킨 긴 머리카락이 얇은 비닐 사이로 드러났다. 그것은 한순간에 숨조차 막히게 하는 끔찍한 광경이었다. 비명소리가 숲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한 여성은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고 다른 이들은 경악 속에 경찰에 전화를 걸었지만 손이 떨려 휴대폰을 몇 번이나 떨어뜨렸다. 1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고요했던 숲은 범죄 현장으로 변했다. 경찰의 손전등 불빛이 이곳저곳을 스치고 노란 폴리스 라인이 둘러쳐졌다. 법의학팀은 무겁게 숨을 몰아쉬며 가방을 조사했고 주민들은 멀찍이서 수군거리며 가까이 다가오기를 두려워했다. 그날 저녁 뉴스 화면을 장식한 장면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여행 가방 속의 시신, 여성의 몸이 토막 나 가방에 담겨 숲에 버려진 사건. 한국 사회에서 수년간 보지 못한 잔혹한 방식이었다. 언론은 곧 이 사건을 죽음의 가방 사건이라 불렀고 불과 얼마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읍 시멘트 벽 시신 사건과 나란히 언급했다. 사람들은 물었다. 왜 이토록 끔찍한 범죄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안전한 사회에 살고 있는 게 맞는가? 양평의 숲은 본래 맑은 시냇물과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로 가득 찬 평화로운 공간이었다. 그러나 이제 주민들은 그곳에 가지 않겠다고 했다.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건 바로 검은 가방의 섬뜩한 이미지였다. 경찰에게 이 현장은 단순한 가방 하나가 아니었다. 수사의 첫 단서였고 작은 조각조각의 증거가 결국 살인범의 얼굴을 드러낼 열쇠였다. 이 순간부터 그들은 박지은을 살해하고 여행 가방을 관으로 바꿔버린 냉혹한 범인을 쫓는 긴 여정을 시작했다. 발견된 검은 여행 가방은 그날 밤 곧바로 서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겨졌다. 숨막히는 긴장 속에서 가방이 개봉되자 안에는 여성의 시신이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얇은 비닐봉지에 대충 쌓인 채 들어있었다. 살해 후 단순 은폐가 아닌 흔적을 지우려는 의도적 절단이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사였다. 목뼈와 연부 조직에는 강한 압박 흔적이 남아 있었다. 사망 이후 루이리한 도구, 톱이나 해부용 칼로 시신이 분리되었는데 절단면은 정확히 관절을 따라 나 있었고 칼질은 깔끔했다. 이는 범인이 해부학적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사망 시점은 발견 전 약 547일, 즉 박지은은 실종 직후 곧바로 살해된 것이다. 머리카락과 손톱에서 채취한 DNA는 곧바로 그녀의 신원과 일치했으며 더 이상 의심의 여지는 없었다. 가방 내부를 정밀 감식하던 중 희미하지만 명확한 지문이 검출되었다. 일부는 피해자 본인의 것이었지만 또 다른 하나는 가족이나 지인의 것과 일치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 지문을 핵심 단서로 삼았다. 또한 시신을 감싼 비닐 중 하나에서 지하철 승차권 조각이 나왔는데 인쇄 흔적을 분석한 결과 실종 당일 지은이 거주하던 강동구 인근의 역에서 발급된 것이었다. 현장 주변 탐문에서도 중요한 증언이 나왔다. 한 이웃은 실종 당일 밤 야간 근무에서 돌아오다 건물 앞에서 캡 모자를 눌러 쓴 한 남자를 보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랫동안 서서 지은의 집이 있는 4층 창문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또 다른 목격자는 지은이 평소 누군가 뒤따라오는 듯 긴장하며 자주 뒤를 돌아봤다고 기억했다. 휴대전화 기록 조사에서 또 다른 연결고리가 나왔다. 지은은 오래전 차단했던 번호로부터 최근 다시 부재중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다. 그 번호의 주인은 다름 아닌 이동현, 대학 시절의 전 남자친구였다. 수사팀은 즉시 그의 과거를 들여다봤다. 그는 지은과 결별 후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협박을 했고 2022년에는 협박 문자 사건으로 고소되었지만 증거 부족으로 합의 종결된 전력이 있었다.
더구나 그는 과거 동물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는데 수술용 칼과 절단 도구를 다루는데 익숙했다. 이는 부검에서 드러난 전문적 절단 방식과 완벽히 들어맞았다. 지하철역 CCTV에서도 결정적 장면이 포착됐다. 지은이 사라진 지 약 1시간 뒤 한 남성이 검은 여행 가방을 끌고 나타난 것이다. 화질은 뚜렷하지 않았지만 체격과 걸음걸이, 동작은 이동현과 매우 유사했다. 모든 조각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피해자는 박지은. 가방 내부의 낯선 지문은 용의자의 것. 지하철 승차권 조각은 실종 당일 피해자 집 근처에서 발급된 것. CCTV는 남성이 가방을 끌고 이동하는 모습을 담았다. 휴대전화 기록은 용의자가 지속적으로 집착하며 연락을 시도했음을 증명했다. 모든 증거는 단 한 사람을 가리켰다. 이동현. 경찰은 이제 방향을 명확히 했다. 다음 단계는 단 하나, 피해자를 잔혹하게 가방 속에 가둔 범인을 체포하는 것. 이동현. 그의 이름이 수사선상에 오르자 과거 그를 알던 이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였다. 놀랍지 않다는 반응이었다. 겉모습은 온화했지만 내면은 늘 불안정하고 어두웠던 인물. 올해 35살, 대학 시절 지은과 같은 학교를 다녔고 그때의 매력적인 겉모습 덕에 그녀와 연인이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감춰진 성격이 드러났다. 그는 병적인 질투심을 드러냈다. 단순히 남자 동기와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분노했고 지은의 휴대폰을 확인하며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 통제하려 들었다. 반항하면 달콤한 말로 회유하며 바꾸겠다고 약속했지만 폭력과 집착은 끝없이 반복되었다. 3년 뒤 지은은 결별을 결심했다. 그녀에게 이 관계는 감옥 같은 굴레였다. 하지만 이동현에게 그것은 배신이었다. 그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헤어진 후에도 집 앞을 찾아가고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네가 날 떠난다면 반드시 후회하게 해주겠다. 2022년 지은은 그를 스토킹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증거 부족으로 단순 서약서 작성으로 마무리되었다. 겉으로는 끝났지만 그의 집착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 사이 이동현의 인생은 추락했다. 동물병원에서 일하다가도 그만두고 막노동과 잦은 이직으로 생활이 불안정했다. 지인들에 따르면 그는 술자리마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은 오직 지은뿐이라며 과거에 매달렸다. 그의 삶은 실패와 집착이 뒤엉켜 있었다. 2025년 초 지은이 새 직장에서 안정된 삶을 꾸려가는 동안 그는 다시 나타났다. 전화와 메시지로 집요하게 만남을 요구했지만 지은은 단호히 거절하며 번호를 차단했다. 그 순간 그의 집착은 분노로 폭발했다. 수사 결과 1월 7일 밤 그는 지은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 지은이 돌아오자 뒤따라 들어갔고 격렬한 언쟁이 벌어졌다. 이웃은 물건이 부딪히는 소리와 고함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잠시 뒤 모든 소리가 끊겼고 그날 지은은 목이 졸려 숨졌다. 그러나 범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동현은 시신을 해부학 지식을 활용해 절단했다. 동물병원 근무 시절 익힌 칼과 톱 사용법은 이 순간 범죄에 악용되었다. 잘린 신체를 검은 가방에 담고 비닐로 감싼 뒤 양평숲에 유기했다. 범죄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분석했다. 이것은 단순한 충동살인이 아니다. 그는 피해자를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 그녀를 소유물로 여겼고 떠날 수 없다는 생각에 죽음으로라도 붙잡겠다는 왜곡된 심리가 범행을 이끌었다. 실제로 가방 속 시신, 허술한 비닐 포장, 남겨진 지하철 승차권 등은 그의 치밀함과 동시에 치명적인 허술함을 드러냈다. 그 흔적들은 곧바로 증거가 되어 그를 가리켰다. 그의 초상은 이렇게 그려졌다. 삶에 실패한 남자, 과거 연인에게 집착한 스토커, 사랑을 소유로 착각한 위험한 정신,
결국 거절을 견디지 못하고 파괴를 택한 살인자. 언론은 그를 사랑을 관으로 만든 남자라 불렀다. 온순하고 성실했던 박지은의 모습과 그의 잔혹한 범행이 극명하게 대비되며 사회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는 가장 긴장된 국면에 도달한다. 법정. 그곳에서 피의자는 마침내 자신의 죄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2025년 2월 25일 양평숲에서 죽음의 가방이 발견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경찰은 이동현을 인천의 한 모텔에서 검거했다. 그는 체포 직전까지 거처를 전전하며 도피했지만 여행 가방에 남겨진 지문과 CCTV 속 모습은 그를 피할 수 없는 용의자로 지목했다. 연행 당시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카메라를 피했고 기자들의 박지은을 살해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도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초기 조사에서 그는 무죄를 주장했다. 우린 이미 오래전에 헤어졌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수사관들이 내민 증거 앞에서 그 말은 공허했다. 가방에서 검출된 그의 지문, 검은 가방을 끌고 가는 CCTV 영상,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전화를 건 통화 기록, 그리고 아파트 주변에서 배회하던 그를 보았다는 목격자 증언까지 모든 것이 그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서울에서 열린 첫 공판은 방청석이 가득 찼다. 가장 앞줄에는 박지은의 부모가 앉아 있었다. 손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영정을 꼭 끌어안고 눈빛은 고단하고 메마른 듯 보였다. 검찰은 날카로운 기소 의견으로 재판을 열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닙니다. 한 남자가 연인의 생명을 소유물처럼 다루며 목숨을 빼앗고 시신을 토막낸 뒤 여행 가방에 버린 냉혈 범죄입니다. 재판부 앞에서 차례차례 증거가 제시됐다. 부검 보고서에 적힌 목졸림 흔적, 동물병원 근무 경험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절단 방식, 피해자의 흔적과 함께 발견된 그의 지문, 그리고 지은이 사라진 시각에 맞춰 검은 가방을 끌고 나타난 CCTV 장면. 법정을 가득 메운 방청객들은 숨조차 죽인 채 분노에 차 있었다.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결국 이동현은 진술을 바꿨다. 그는 그날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사고가 났다. 일부러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렇다면 왜 시신을 토막내어 가방에 담았느냐는 질문에 그는 겁이 나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라며 횡설수설했다. 법정은 싸늘했다. 사람들은 그것이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치밀한 잔혹성의 증거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 며칠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이동현은 계획적 살인과 시신 훼손 유기 혐의가 명백하다.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선고 순간 박지은의 어머니는 울부짖으며 남편 품에 쓰러졌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영정을 부여잡은 채 끝내 눈물을 흘렸다. 방청객들 중 많은 이들도 흐느꼈다. 모두가 느꼈다. 이것은 법의 승리였지만 너무도 늦은 정의였다. 언론은 이 판결을 두고 이렇게 불렀다. 죽음의 가방에 내려진 형벌, 그리고 사회에 또 한 번 각인되었다. 아무리 은밀하고 잔혹한 범죄일지라도 결국 진실은 드러나고 범인은 반드시 법과 사회 앞에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재판은 끝났지만 죽음의 가방 사건의 여우는 2025년 초 한국 사회를 깊게 짓눌렀다. 양평숲은 더 이상 평온한 여행지가 아니었다. 현지 주민들은 나무 밑에 버려진 검은 가방을 떠올리며 숲길을 지날 때마다 서늘한 기운을 느낀다고 말했다. 가방은 사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참혹한 장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았다. 서울 시민들 역시 불안감을 토로했다. 새해 벽두부터 이런 사건이 터지는데 이제 어디서 안전을 느낄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불과 얼마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시멘트 벽 사건을 떠올렸다. 어제는 벽 속의 시신, 오늘은 가방 속의 시신.
그렇다면 아직 발견되지 않은 더 많은 어둠은 어디에 숨어 있는가? 이 두 사건의 유사성은 사회 전체를 전율케 했다. 박지은의 부모에게 무기징역 선고는 결코 위로가 되지 못했다. 영정을 끌어안고 치른 장례에서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바랐던 건 그저 딸이 평범하고 평온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지요. 그들이 꿈꿨던 가정, 손주, 따뜻한 일상은 이제 모두 미완의 꿈이 되어버렸다. 이 사건은 사회 전반에 걸쳐 연애 폭력과 스토킹 범죄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전까지는 헤어진 연인의 집착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곤 했다. 하지만 지금 사람들은 깨달았다. 작은 무시는 곧 비극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범죄학자들은 피해자들이 귀찮을까 두려워서 혹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서 침묵하지만 집착형 가해자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침묵과 미온적인 법적 대응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참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건 이후 사회 곳곳에서 제도 개선 요구가 터져 나왔다. 더 강력한 스토킹 방지법, 여성 보호 장치, 위험한 도구 사용에 대한 규제. 많은 이들이 말했다. 만약 지은의 도움 요청이 그때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졌다면 그녀는 아직 살아있었을지도 모른다. 이 단 2년 남짓한 사이에 한국은 두 건의 섬뜩한 사건을 겪었다. 15년간 시멘트 벽에 묻힌 여성, 토막난 채 가방 속에 갇혀 숲에 버려진 여성, 서로 다른 사건, 서로 다른 배경이지만 공통된 뿌리는 같았다. 병든 관계, 집착과 소유욕이 불러온 살인. 언론은 이를 숨은 폭력의 메아리라 불렀다. 작은 질투, 위협적인 문자, 불길한 말다툼. 모두가 경고였지만 무시되었기에 비극으로 이어졌다. 한 방송 기자는 그달 마지막 뉴스에서 이렇게 마무리했다. 콘크리트는 시신을 가둘 수 있고 여행 가방은 죽음을 감출 수 있다. 그러나 진실은 결코 묻히지 않는다. 정의는 늦게 올 수 있어도 반드시 도착한다.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큰 교훈은 피해자의 침묵이나 작은 신호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생과 사를 가르는 경계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지은이 살던 원룸 앞에는 하얀 초와 꽃이 놓였다. 친구들은 그 앞에서 속삭였다. 우리는 네 이야기를 잊지 않을 거야. 내 이름은 경종이 되어 더는 누구도 이렇게 죽지 않게 할 거야. 사건은 끝났지만 여우는 살아있다. 그것은 모두에게 남은 경고였다. 평온해 보이는 일상 속 어둠의 틈새에는 언제든 상상할 수 없는 비밀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